기업들이 제조업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 작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일컫는 4차 산업혁명.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던 제46차 세계경제포럼에서 포럼의 회장인 클라우드 슈밥이 처음 언급하면서 화두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 기술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제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대비해오고 있는 스위스,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아직 기술도 뒤처지고 투자 역시 빈약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거스를 수 없는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한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서 낙오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의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드립니다. 산업연구원 유병규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요즘에 새해 들어서 여러 가지 한국 경제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올해 특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보고 계신 분은 어떤 부분 보고 계실까요? 지금 한국 산업이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기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새로운 그 산업 경쟁력 방안과 또 이를 통해서 어떻게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 새로운 먹거리, 또 기존 산업의 어떤 구조조정 이런 게 다 연결된 문제 고민하고 계시군요.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그것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데 궁금한 게 요즘에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표가 좀 되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세계적인 화두고 또 이제 이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런 산업 변화의 하나의 원동력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이 경제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에 이제 많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지도자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고 중요한 이슈다 이거죠. 저 정치권에서 나오는 4차 산업혁명 얘기 좀 제대로 알고 하는 얘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들 하여튼 많은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그 대안들을 내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먼저 4차 산업혁명이 도대체 뭔지 간단히 한번 좀 살펴보고 얘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정의해야 되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초연결 사회가 이렇게 이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이제 사물 인터넷, 이 IoT가 급속히 발전을 하면서 사람과 사물 간 또 사물과 사물 간 연결을 시켜주면서 그것이 이제 많은 경제 사회 변화를 이제 촉발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밤에 야근을 하고 집에 갈 때 사무실에서 아파트 그 보일러를 작동을 하고 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초연결 사회의 초보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뇌를 대신하는 그런 이제 과학기술 발전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그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간의 뇌를 대신하는 그런 이제 이 사업과 산업들이 굉장히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그 경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그의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에 있었던 알파고입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전혀 상상을 할 수 없었는데 기계가 이 사람보다 더 바둑을 잘 두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도로 진화된 어떤 그 두뇌, 맞습니다. 그것과 온통 연결되는 어떤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보는군요. 근데 1차, 2차, 3차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1차는 이제 증기관의 발명이고요. 증기기관, 2차가 전기, 발명이고 3차가 컴퓨터와 인터넷, 정보화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인간이 활동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은 증기혁명은 동력원의 발전을 통해 가지고 이 발, 사람들의 발과 다리를 굉장히 편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줬고요.
그다음에 그 전기혁명은 대량 공장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돼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가내수공업을 해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전기혁명이 되면서 사람의 손이 굉장히 자유롭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하고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뭐 카피하면서 이렇게 지식과 정보를 이제 획득하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이제 손과 발을 편하게 해준 게 이제 또 3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더 나가서 인간의 머리를 뇌를 이게 편하게 해주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항상 있습니다. 이거 일종의 상업적인 또 하나의 그 용어 아니냐. 진정한 변화의 물결이기 이전에 이 어떤 산업계에서 또 하나의 그 뭔가를 팔아먹기 위해서 만드는 용어들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내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를 이끌기 위한 그런 어떤 상업적인 측면도 분명히 없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그 경제학자들보다도 공학자들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어떤 뇌를 대신해주는 그런 어떤 과학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성산에 있긴 하지만 그거하고는 질적으로 또 궤를 달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를 이제 중시하지 않으면 이 산업 발전이라든지 이 사회 발전에 어떤 지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공학자들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얼마 전 또 보니까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뭐 자율주행차를 이제 도전하고 만들겠다고 하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뭔가 우리 생활 속으로 산업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고는 보이는데 일단 이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식으로 우리 그 산업에 생활에 들어오는 걸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전자상거래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물건을 사려면은 딱 이제 가게에 가서 사고를 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전자상거래망을 통해서 다 물건을 이제 확인하고 거기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고요. 무역도 그래서 이제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원격 조종. 그러니까 원격 조종이 이제 일반화됩니다. 가전기기를 원격 조종으로 다 이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면 원격 진료가 일상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병원에 가지 않고서도 진료 진찰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고요. 이제 아마 조금 더 지나면은 사람한테 수술을 안 받고 로봇 그 의사인 왓슨한테 다 받으려고 할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사람한테 수술을 받을래? 왓슨한테 수술을 받을래?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왓슨한테 수술을 받겠다고 이제 그런 설문조사도 나왔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이 지금 막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산업혁명이 흔히 뭐 경제학에서도 얘기합니다만 노동이 중요하고 자본이 중요하고 또 자원이 또 있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럼 무엇이 좀 중요한 그래서 일일까요?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는 경제 세계화 현상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세계화되고 그게 이제 국경의 장벽을 넘는 그런 이제 초연결 사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 자원의 결핍 때문에 경제가 이제 이렇게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은 굉장히 제한이 될 걸로 보고 문제는 이제 그런 어떤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남들보다도 더 나은 아이디어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제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어떤 제품과 사업을 누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먼저 이뤄내느냐 그런 어떤 창의력이 이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 자원의 결핍보다도 이런 인간의 어떤 창의력에 의해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과 또 사업이 창출이 되고 그렇게 되는 사업이나 산업이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인간의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이제 사회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 한국이라는 곳에 위기인가요? 기회인가요? 근데 이제 그 창의력에 의해서 그 제품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휴대폰 시장입니다. 지금 보면 이제 미국의 애플사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매년 새로운 휴대폰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제 창의력 경쟁을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나 기업이 그런 어떤
창의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적인 창의력을 더 이렇게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느냐 하는 게 아니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 창의력이 더 만발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적으로 뭔가 그런 구조가 시스템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항상 그 제기되는 문제가 일자리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도 어떻게 보면 지금 청년, 일자리 뭐 이 화두가 가장 큰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지금 건널목에 있는데 자칫하면 고민이 더 늘어나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일자리는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새로운 산업 기술이 발전하는 산업혁명기에는 늘 일자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농업혁명이 일어나면 이제 또 그 기존에 했던 그런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또 산업혁명이 생기면 또 이제 기존에 일하던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날 때는 기계 파괴 운동까지도 뭐 벌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런 인간의 뇌 활동을 대신하는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 이런 어떤 단순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지식 노동자들까지도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두려워들 하시는데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새로운 일자리가 또 그만큼 많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 인간의 활동을 대신한다 했을 때 로봇이 대신하는 그 일에 종사하는 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질지 모르지만은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재를 개발하거나 로봇을 만드는 그런 어떤 제작 계통의 일자리라든지 또 로봇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또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또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부분에 너무 우리가 걱정하기보다는 어디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느냐, 생겨나느냐 그것에 이제 주목을 해서 그것에 잘 일자리가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훈련 시스템을 이제 미리미리 만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여기 뭐 됩니다.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직종별로 일자리에 대한 어떤 그 전망이 조금 달라요. 맞습니다. 많이 줄어들 걸로 보이는 그런 업종도 있는데 왜 크게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나요? 금융보험 관련은 많이 준다고 돼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뭐 금융 분석이라는 게 예전에는 고도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고 해야지 이제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봤었는데 빅데이터가 이게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게 되면 금융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한데 모아서 그것을 이제 알파고 같은 그런 이제 지능 로봇이 그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분석한 것보다도 더 이게 빨리 또 그래 좋은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직종에 있는 분들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 거죠. 뭐 은행이라든지 금융 그렇습니다. 창구들 보면 벌써 이미 많이 줄고 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뭐 모바일 뱅킹 이렇게 하면서 전부 기기가 많이 대신하고 맞습니다. 있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강점, 우리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늘 ICT 산업이라고 그럴까요? 정보화 산업. 이 부분이 굉장히 강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 그것과 직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입니까? UBS가 세계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그 네트워크 준비 지수에 따르면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수준이 대응 정도가 140개국 중에서 25위 좀 낮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아해요. ICT 인프라가 잘 돼 있는데 이쪽이 낮아요. 이거 왜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ICT 인프라, 예를 들어서 인터넷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제 이런 그 활용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낮게 나와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이런 기반 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그런 어떤 시스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게 이제 취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인터넷 고속도로를 넓고 길게 아주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다니는 자동차나 그걸 활용하는 그런 어떤 능력들은 굉장히 우리가 취약하다 이제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런 어떤 잘 구축된 인터넷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건가.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이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어느 부문에서 이렇게 낮게 좀 평가가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가장 큰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우리가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지만은 그것을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우리가 굉장히 좀 취약하다. 이제 이런 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새로운 과학기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 같은 것들이 좀 취약하다. 근데 또 하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가 굉장히 이게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잘 이제 적응을 못하고 너무 이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좀 유지하고 있다. 지금 여기 표에도 보니까 그 노동시장의 유연화 문제, 교육 시스템 문제, 이거 뭐 고질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 병폐로 지금 제기가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아주 하위권이네요. 뭐 노동시장 유연성은 83위. 네, 맞습니다. 기술 숙련도에서도 좀 저평가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술 숙련도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기술 숙련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기반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 숙련도가 높아야지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아직 이제 수준이 낮다. 이제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런 식의 이제 저희들이 조금 ICT 기반 인프라가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부문별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라든지 스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 이거를 딛고 그런 4차 산업혁명을 또 한 번에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면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아까 규제개혁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은 그 각 산업 시대마다 맞는 그 규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이제 뭐 절대적으로 나쁜 건 아니고 그 규제라는 거는 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산업 여건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럼 거기에 맞는 새로운 규제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규제를 다 없애고 또 새로운 규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의 규제 시스템 하에서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그 기득권하고의 마찰이 좀 생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사회는 그런 이제 기득권하고의 이제 갈등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많은 이제 규제 개혁과 또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좋은 규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과제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IoT가 처음 저희 우리 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한 한 4, 5년 전만 해도 현대차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구글 주행차 나오고 할 때 저건 곤란하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우리 법 제도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우수마발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무인차 자체는 법에 의해서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빠르게 그래도 현대차 같은 곳에서 자율주행차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업들은 나름대로 사업 환경 있게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들도 뭐 3년 후, 4년 후, 5년 후에 이게 이제 우리 자동차 산업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를 미리미리 파악을 하고 그것에 맞는 그런 어떤 기술 개발과 투자를 계속 해야지 이제 우리 기업들도 거기에 적응을 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뒤따라가려면 너무 힘들고 그렇습니다. 어느 한 분야라도 우리가 장점이 있는 분야에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 기술, 신기술하고 결합을 시켜서 그런 부분에서 특화된 경쟁력 있는 부분을 이제 앞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우리 각 산업, 기업이 해야 할 일이고 또 그게 이제 살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과거처럼 모방 또는 추격, 그렇습니다. 선진국을 추격하기보다는 이제는 바로 따라서 나서지 않으면 바로 뒤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어떤 교육도 우리 아까 그 교육도 굉장히 나쁘게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글쎄요, 뭐 그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이 뭐냐 하는 게 뭐 정의된 건 없고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그 지금의 그 대학 수능 중심의 그 암기식 교육에서는 좀 탈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업화 시대에는 고정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산업 발전하는데 기여를 했지만은 지금처럼 빠르게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하는
그런 사회, 또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사회에서는 자라나는 세대들의 창의력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 그걸 어떻게 바꾸냐 지금 이게 참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그동안 못 바꿔왔던 우리 교육 시스템의 어떤 그 후진성을 이번 계기에 바꿀 또 계기가 좀 될까요?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될까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바꿔야 된다는 인식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바꿔야 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렇게 논란이 있고 의견이 분분한데 이걸 자꾸 공론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데부터 이렇게 고쳐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점차적으로 고쳐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우리 됩니다. 백도씨가 대학 끓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 혁명이 언젠가 이루어지나 언제 이루어지나 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 어떻게 태도와 행태를 바꿔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의 역할이 혁신가와 선도자의 역할을 좀 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혁신적으로 규제를 바꾸는 그런 이제 역할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이 위험 내지는 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부가 과감하게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국민들이 앞으로 이 미래 사회가 어떤 식으로 발전되고 갈 것 같다. 그런 거에 대한 그 미래의 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이 연구를 하고 그 정리를 해서 국민들한테 미리미리 이렇게 알려주고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이제 선도자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같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게 변화가 빠른 세계에서는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대한 기술 진보는 항상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니까 이번 4차 산업혁명의 흐름도 우리 사회의 어떤 후진적인 그런 것들을 아주 빠르게 바꿔나가는 하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연구원 유병규 원장님 모시고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여러 가지 어떤 그 변화와 거기에 대응해야 될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독일의 과학자이자 경제학자이며 세계경제포럼의 창업자이죠. 클라우스 슈왑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파괴적인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시대에는 리더가 여우가 되어야 한다. 요즘 같은 시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리더는 칸막이식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 역량과 능력을 함께 모아야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런 초연결 사회에서 우리의 역량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사회 요즘 새로운 리더에 대한 얘기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리더가 꼭 이번에 등장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손정희의 경제 펀치 여기서 그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